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에 관한 시민 토론회인데요.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먼저 첫 주제 발표를 하실 분은요. 사연댐 수문 설치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의 중심은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홍수 문제와 그리고 먹는 물의 취수원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한번 잡아볼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제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마지막에 사연댐 수문 설치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1972년도에 학계에 보고된 이후에 방부대 안각화에 대한 보호 대책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95년 이후에 언론에서 나왔던 이후에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답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는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60m와 52m라고 표시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0m는 사연댐이 가지고 있는 댐의 높이입니다. 사연댐은 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로라는 장치를 통해서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60m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두게 되면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항상 6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부대 안각화는 이 지역 53에서 57, 어떤 분들은 52에서 58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재보질 않아서 몇 미터 사이에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약 한 52m에서 60m 사이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2m로 지금 현재는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연댐에는 수문이 없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은 홍수가 나는 물을 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60m에 이를 때까지는 물이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2m로 2013년부터 유지를 해왔지만 그 이후에 홍수 때문에 잠기는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런 날짜들입니다. 요런 날이 2013년 이후에 52m로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52m 이상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강우에 의해서 홍수가 났을 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에는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사연댐 수위를 방부대 아래로 조절하자 했을 경우에 식수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대곡천 유로를 변경해보자. 그리고 환경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차수벽을 설치하자. 하지만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환경 경관이 제외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터널형 유로 변경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부대 안각화가 있는데 이렇게 물이 대곡천이 흘러내려오죠. 흘러내려오는데 여기서 흘러내려가는 부분들을 유로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빼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빠지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제방을 쌓고 여기도 제방을 쌓고 여기도 제방을 쌓아주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방들을 3개나 설치하면서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유로 터널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수로를 만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산권의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연댐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연댐을 52m로 낮추었을 때 60m에서 낮추었을 때에 발생하는 손실은 약 3만 톤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장래 필요한 물량 9만 톤을 합해서 울산시는 12만 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확보를 해보자 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대구, 경북, 울산 세 광역단체장과 총리가 가서 MOU를 체결하고 했던 내용들도 운문댐의 물이 어떻게 하면 좀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시장님이 가서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 제방 문제, 터들 유로 변경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이 키네틱 댐이라는 카이네틱 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것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나온 것은 방구대 안각화가 있으면 거기다가 제방을 쌓는 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방 쌓는 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FWL이라는 게 홍수위입니다. 홍수위가 63.2라는 것은 여수로가 아까 60m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좀 더 수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3.2m 더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 63.2m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댐의 개요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댐마루는 66m, 여수로는 60m가 되고요. 저수위가 45m입니다. 그래서 총 저수량은 2,500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 이후에 수위를 낮췄지만 홍수가 났을 때는 물에 잠기더라는 내용이 이 자료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여기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를 하기 위해서 좀 짧게 달려왔습니다. 수문을 설치하는 건데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현재 원류구가 여수로의 원류구가 60m입니다. 그래서 홍수위에는 63.2m, 즉 홍수가 났을 때 3.2m가 더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48m로 낮추어 보자라는 겁니다. 낮추면은 이게 3.2m를 더하면은 51.2m 정도가 홍수위가 되는 거죠. 51.2m 정도 되면은 52m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부대 암각하에 홍수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물을 이렇게 낮게 담아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걱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문을 달아서 지금 현재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52m까지 수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평상시에는 52m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과 같이 태풍이 온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 수문을 열면 이 물들을 빼줄 수 있는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그때 수문을 열어서 여기에 있는 물들을 빼주고 나면은 48m까지 내려간 상태로 가면은 홍수에 의해서 방부대 암각화가 잠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국청과 태화강은 상류 구간은 태화강의 상류 구간은 80년 빈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80년 빈도와 100년 빈도 두 가지 다를 저희가 자료들을 한번 스킵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80년 빈도에 유입되는 양은 880톤이 들어와서 나가는 양이 620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댐에 의한 홍수 조절 양입니다. 880에서 620이면 약 260톤이 댐에 의해서 작아지는 것이죠. 댐이 막아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금도 홍수가 나면은 80년 빈도 홍수가 왔을 때는 620톤의 물이 하류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높이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흘러내려가는 양이 좀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된 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48m를 상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이제 기본 홍수량과 계획 홍수량은 공학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 홍수량이라는 것은 댐이 없을 때 홍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계획 홍수량은 댐을 만들어서 댐이 홍수를 저류하면 얼마만큼 작아져서 흘러가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 홍수량과 계획 홍수량의 특성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이 80년 빈도 때는 620, 그 다음에 100년 빈도 때는
보고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630, 64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약 한 150 정도는 더 나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학적으로 볼 때 좀 상당히 상식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양은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평가한 것은 홍수가 났을 때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양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곡선인데 지금 이 여수로에서 나가는 60m 폭의 여수로에서 나가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원료 수두가 4m일 때는 약 한 960톤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아까 보신 게 620톤이었지 않습니까? 620톤일 때는 3m 정도 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3m 정도 되고 아까 3.2m 방구대 안각하에서는 63.2, 3.2m니까 20cm 정도가 여수로 그 댐 지점에서 방구대 안각하까지는 20cm 차이가 나는 거죠. 20cm가 더 높게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4m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된다면은 낮추게 되면은 충분히 이 방구대 안각하의 홍수량을 소통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60톤이라는 것은 2017년도에 계산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계산한 게 있는데 이때는 200년 빈도로 계산한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조를 못했는데 이때의 여수로 방류량이 720톤에서 940톤 정도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80년 빈도, 태화강 100년 빈도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증가량은 940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960이 됐을 때 4m이기 때문에 48m에서 4m만 생각하면은 방구대 안각하까지 홍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방구대 안각하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류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곡천에서 물이 나가서 태화강하고 합류되면은 태화강에 홍수가 증가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홍수량이 이 80년 빈도일 경우에 댐 조절 후에 대곡천 합류 후가 2,100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홍수 조절량이 이 320톤 정도 되는데 2,100톤에서 약 한 150톤에서 많으면은 한 200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왜 그러냐면 제가 620톤에서 940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300 얼마가 되는데 200년 빈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80년 빈도로 하면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홍수 위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8cm 정도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의 위치를 높이를 낮추어서 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지금 태화강의 수위는 18cm 이 정도 되는 것이죠. 이 정도는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18cm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그거는 이 하류 쪽에 울산 시내까지 내려오면은 약 한 4cm 정도의 증가되는 걸로 결과가 나옵니다. 4cm가 되는 거는 하천은 원래 흘러가면서 수위가 영양이 자꾸 줄어듭니다. 총량이 커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4cm 정도로 줄어드는 걸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홍수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 또 계획을 세워서 극복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간이 거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마리의 토끼는 뭐냐면 방구대 안각하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수위를 낮춰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의 이수와 지수 물을 이용하는 데에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 또 홍수가 났을 때 피해가 없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구대 안각하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수위를 52m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따라서 댐을 조정을 해본 거죠. 48m로 낮춰보자. 그리고 수문을 달아서 평상시에는 52m를 유지를 하자는 거고요. 홍수가 났을 때는 수문을 열어서 물을 내려보내더라도 방구대 안각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하류에는
함유부에는 약 18cm 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 내용은 지방국토청과 협의를 해서 제방에 대해서 약 한 20cm 정도를 제방고를 좀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내려왔을 때 울산 시내를 통과할 때의 홍수량 증가에는 약 한 4cm 정도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인데,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방구대 안각화에 대한 보존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셨는데, 정말 저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울산에 저는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울산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방구대 안각화지 않느냐. 이것은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 온 인류의 문화유산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유산을 잘 보존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물 문제와 또 홍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울산대학교 한상범 교수님께서 사연댐 수문 설치 후 활용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토목 전공자가 아닌데 그 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실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세 사람의 그 발제자의 발제 내용 중에 사실 가장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수문을 설치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문 설치한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저희 지론입니다. 일단 반구대 암각화 문제는 암각화 먼저 보존해야 됩니다. 물과 암각화 둘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오랜 그 논란 속에서 증명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최근에 이제 문화재청의 정식 명칭은 울주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을 할 것이 64년 말에 사연댐 준공이 되고 71년에 암각화가 연말에 발견이 되고, 그런데 82년에 경상남도 기념물, 이건 문화재 등급 중에 가장 낮은 것에 속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화재 지정되는 데까지 11년이나 걸렸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이제 95년에 국보로 지정이 되는데 기념물에서 국보까지 또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95년 이후 국보 지정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무려 24년 동안 아직도 논란 속에 지금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암각화 주변 최근에 여러 가지 발굴 조사하면서 울산 매일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암각화 앞면은 상당히 나오질 않네요.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물이 흘렀을 위치는 이 아래쪽일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 여수로의 이 제방뚝도 최고 수위도 상당히 낮아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그 여수로 수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논리 중에 여기에 이제 홍수 때 물이 차오르면 세굴 현상 때문에 이 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여기 발굴 조사에서 나온 이 하상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쩌면 여수로 수문의 위치가 훨씬 더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잠깐 예전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이 지역을 찍어놓은 사진이 없어서 54년도와 67년도 항공 사진을 제가 찾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위치입니다. 거의 똑같은 위치를 제가 잘라 붙였고요. 노랗게 선을 그어둔 것이 현재 사연댐의 제방뚝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빠져나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치 대부분이 이렇게 물로 채워져 있고 여기에 사연댐의 제방이 축조되어 있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여수로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여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로의 경우는 이 안반을 깎아서 만들었고요. 현장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댐의 본체는 계곡을 막았는데 토석 언제 댐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따가 뭐 데이터가 나옵니다만은
가운데 콘크리트를 전혀 쓰지 않고 점토로 물이 새지 않도록 차수벽을 가운데 만들고 그 바깥쪽에 암석과 그리고 흙을 채워서 조성한 그런 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예전 지도입니다. 1918년도에 5만 분의 1 지형도인데요. 위에 보시면 대곡댐 위쪽에 있고 요 네모로 두른 부분이 옆에 있는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전리 각석이 있는 곳, 그리고 암각화가 있는 곳, 한실마을이 있는 곳, 그리고 옹태, 그리고 세연동 마을, 사연댐의 뚝, 가망못 뭐 이런 순서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암각화 주변을 조금 더 확대한 이 항공사진을 통해서 보면 암각화가 있는 위치가 여기고요. 이쪽이 반구산이라 불리는 산, 여기서 흘러내린 맥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반구대라고 하는 그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구대 위에는 현재 유허비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반고사 혹은 반구서원이 있었다고 하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안쪽에 반구마을이 있고요. 서원 맞은편에 집청정이 있고 현재 서원은 이 집청정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돌아서 위쪽에 이제 각석이 있고 이 건너편에 천전리 사지로 불리는 방고사지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절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쪽에 장천사지가 있고 대곡 박물관이 있고 대곡댐에 언제가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진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이 정확하게 말하면 반구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몰되기 전에 사진입니다. 아마 예전에 울산시에서 찍어둔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까이 보이는 이 마을이 세연동 마을이고요. 대곡천이 보이고 이 골짜기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옹태마을 큰 마을이 있습니다. 태길이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고 아마 여기 아래 옹태마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곡천 본류는 이렇게 꺾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런 풍경이 현재 댐에 의해서 수몰이 돼가지고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이 골짜기에는 뭐 이거 이외에도 조선시대에 이제 또 여러 문화재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정자로는 집청정이 있겠고요. 또 정자 맞은편 그 반구대 바위면에는 반구십경이라고 불리는 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뭐 향로봉, 비례봉, 옥천선동, 완화계, 포원대, 관어대, 선유대, 청목로, 망선대, 처음벽 등등이 있는데 전부 다 남아 있는 것은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집청정의 사진과 현재의 방구서원 그리고 유허 비각과 포원대 영모비, 비각 안에 비석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봉 정선의 그림에도 나와 있는 비례봉이 바로 이 봉우리가 되고요. 아까 보신 그 반구 십경 중에 옥천이라든가 포원대, 반구 그리고 학그림 이런 것들을 확대했습니다. 옥천 선동이죠. 예. 조금 더 바위를 멀리서 보면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 집청정 맞은편에 있는 이렇게 반반한 앞면에 이렇게 십경을 새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구곡도가인데요. 특히 현재 사연댐이 있는 곳에는 반개 구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곡댐에 잠긴 부분에는 백년 구곡이 있었고 이 구곡을 각각 노래한 이 작품들이 이제 반개 구곡음, 백년 구곡도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연댐 쪽에 보시면 제1곡이 고견에 해당하고요. 고견마을 바로 유니스트 후문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곡, 제3곡, 제4곡이 약수, 제5곡이 세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연동 마을인 것 같고요. 제6곡이 옹태 봉우리, 옹태마을의 봉우리, 7곡이 대곡천을 조망하는 지점, 9곡이 합곡의 물줄기, 8곡입니다. 오타네요. 그리고 9곡이 아까 보신 그 방고서원 자리에 있던 영모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9번 골짜기 지점 9군데를 노래한 것이 반개 구곡음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수몰된 그 반구대가 수위가 내려가서 골짜기가 다시 나타난다면은 이런 그 구곡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구곡도가 그리고 백년서사 산수도해 도라고 하는 이런 자료들입니다. 이거는 대곡댐에 수몰된 지역에 관계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연댐인데요. 사연댐의 경우 이제 거의 만수위 때 사진입니다. 뭐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만은 여수로 쪽이 보이고 댐 본체가 보이고 전체적으로 좀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 사진을 보면 사연댐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자연도 지금까지 또 보존될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그 시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연댐이 공업용수 전용댐으로 출범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 때의 울산 공업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신문 자료가 당시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 공업용수와 관련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비 당시 155만 원을 투입해서 1급 수량 약 30만 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화강 상류 범서면 지역에 저수지를 설치하고 다운리 지역에 언제를 축조해서 취수한 후에 송수관로에 물을 끌어오는 한편 울산 읍내 신정리 지역에 태화강 복류수 양수시설과 배수지를 설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60년대의 울산 공업도시 계획은 공업도시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용수 계획까지도 사실은 일제시대 때 전문가에 의해서 이미 조사가 되고 마련되어 있었고요. 그걸 그대로 답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연댐 시설 개요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연댐 언제 위쪽 언덕 위에 이렇게 비석이 있는데요.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문화재적 요소가 충분히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7가지 말씀드리면 조성 목적은 울산 공업지구에 1일 1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저수량 2천만 톤의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축조했다. 위치는 사연리와 반연리가 걸치는 부분이다. 개요는 형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 토질 차수벽식 토석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높이가 본체 높이가 46m, 길이 300m에 최적은 전체적으로 한 70만 입방미터 정도 됩니다. 공사 기간은 62년 10월부터 65년 12월 29일까지로 64년일 겁니다. 오타입니다. 공사비는 당시 4억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시공청은 울산특별건설국이었고 공사는 삼부토건이 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좀 어설프게 그렸습니다만은 본체가 70만 입방미터고요. 상부의 뚝의 폭을 한 9m 보고 길이 300m면 높이가 46m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마름모꼴로 계산해 보면 저변의 폭은 한 160m 정도 나와야 70만 입방미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만수위 때 수위가 표고 60m 지점, 그리고 댐 본체의 가장 정점 꼭대기 부분이 표고 66.4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일 때의 모습인데 이것도 울산시의 사진으로 여러 군데 알려져 있습니다.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레일이 깔려 있고요. 불도저 같은 중장비가 보이고 지금 촐로들이 가스를 쓰고 이제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리 뒤쪽에 이제 마을이 보이고요. 한창 언제를 축조할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여수로가 있는 곳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체인데요. 보시다시피 콘크리트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가운데 부분에 지금 흙을 페이로다라든가 브루도자가 지금 깔아서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보면 이미 하부에 바위를 채워서 뚝을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이런 형식으로 축조된 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제 취수탑도 보이고 여수로도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범서 쪽이 바라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사연댐 건설을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뚝이 되겠고 원래 대곡천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대곡천이 이렇게 흐르고 이 마을이 고견마을이고요.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톡골마을과 가망못 마을은 유니스트가 들어서면서 전부 철거 이전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대곡천의 수로가 댐 언제 축조에 의해서 이 부분부터 이제 물길이 끊어졌습니다. 대곡천은 정말 불행한 하천인데요. 제일 상류에 가보시면은 보관저수지라고 하는 아주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가 이 하천을 가로막고 있고요. 또 아시는 대로 요 바로 아래쪽에는 이제 대곡댐이 2005년에 완공이 됐고, 그리고 64년 말에 완공된 또 사연댐이 있기 때문에 태화강의 지천이면서 그렇게 유로가 길지 않은 이 대곡천에 대규모 저수지가 3개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하천 흐름이 끊어진, 흐르지 못하는 하천이라고 하는 그런 비애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이 하구 부분이 현재 유니스트 부지가 되어가지고 운동시설이라든가 지금 기숙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쪽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 부분에는 하상에 현재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유니스트 후문으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현재 이 하천 위에 만들어져서 이 하천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다음 이 부분에 고견마을 끝머리쯤에 관서정이라고 하는 경주 김씨의 정자가 있었는데 이 정자도 물이 마르니까 필요가 없어졌고 몇 년 전에 완전히 이제 철거가
됐습니다. 뭐 이런 모습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현재의 위성 사진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파랗게 선을 그어놓은 것이 원래 대곡천의 유로가 되겠고요. 현재 이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 지점까지 여수로가 나오는 이 지점까지 이 부분은 거의 본래 모습을 잃었다 혹은 막혔다 말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철거되어 사라진 관서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찍어둔 2012년인가요 촬영한 사진인데 이렇게 방치가 돼서 마당에 대가 자라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린다고 했고 또 전제가 수문 설치 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금 유치한 그림이어서 죄송한데요. 굳이 가치를 따지면 저는 이 댐도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토석제 공업용수 전용 댐인데요. 사실 먼저 완공된 것이 서남댐이기 때문에 공업용수 전용 댐으로 이루는 서남댐이 뺏겼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동시에 같이 축조한 그 세트가 되는 댐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 토목은 역사가 없는 걸로 압니다만은 토목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우리 초기에 우리 손으로 만든 댐 무제모를 현장에서 전시할 수 있거든요. 이 전시라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수위를 이제 낮추게 되면은 여수로의 수문을 만들어서 본체가 현재 66m로 높기 때문에 최소 10m 이상 깎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으면은 계곡을 막고 있는 그 위압감도 있고 경관에도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깎아 내리되 일부를 남겨가지고 댐의 구조를 현장에서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나머지 깎아낸 부분은 겉면은 댐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고 그 내부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설들을 채워 넣으면 이 경관, 현재의 이 경관을 전혀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여기에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하나의 발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발제해 주실 분은요. 사연된 수문 설치를 통한 울산시 문화재청 상생협력 추진 방안을 발제해 주실 분인데요.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강태호 교수님 모셔고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사연댐에 나 이제 여수로의 수문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과정이 왜 나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 그 암각화, 방구대 암각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그 미술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혼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민족 기록화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삼국통일 기록화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78년에 만든 건데 울주 방구대 안각도라고 그래가지고 화가의 어떤 그 상상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벌써 이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우리 민족의 유산이라는 걸 갖다가 알고 있었죠.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여권 갖고 계시죠? 앞으로 여권이 이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 안에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양이 있는데 가운데 방구대 안각화 있어요. 그런데 울산에서 하도 그동안에 이게 무슨 바위에 그린 그림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도 그래가지고 문화재청에서 2009년에 방구대 안각화의 가치가 얼마인가 돈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문화재에 대한 방구대 안각화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구대 안각화 훼손 방지입니다. 이미 이때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장되고 흙탕물 속에 있는 게 무슨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훼손 방지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그때 한 154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154억의 비용을 갖다가 투자했을 때 이 BC라는 게 뭐냐면 손익 추정하는 방법인데 요게 1 이상이 돼야지만은 예타에 통과가 돼요. 그런데 방구대 안각화 훼손 방지를 해서 한 154억이 들어가는데 연간 한 5천억 정도의 그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갖고 예타를 했을 때 한 32, 1이 아니라 32.
울산 그 외곽순환도로 이거 BC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예, 0.7이요? 예. 그거예요. 우리가 문화재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그 이익을 갖다 주는가.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방구대 한각화를 문화재 하는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그럽니다. 김호석 교수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아까 이 방구대 한각화가 우리나라 그 미술사의 시원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인데 최초에 이게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탁본한 거예요. 거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훼손된 부분을 갖다가 찾았어요.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최초에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 그 돌 있죠, 여기. 이 부분도 다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떨어져 나갔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정도 이게 왕창 떨어져 나왔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고래 앞에. 예? 여기도 이렇게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구대 한각화는 급격하게 우리한테 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여기에 이끼가 막 껴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개 잔분이. 이 문화재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핀셋으로 뜯어내요.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다른 거 하면 이게 돌이 같이 떨어져 나가니까. 핀셋으로 뜯어내고 붓으로 털어서 그 다음에 보존 조치를 합니다. 경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부분.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다 싹싹 그냥 솔로 다 깨끗하게 실어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이런 사이에 여러분 이거 보입니까?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방구대 한각화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2018년도 10월 달에 국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선사인이 직접 세계인을 울산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울산 도착 전부터 태풍으로 인해 방구대 한각화가 물에 잠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소중한 유산을 보기 위해 수개월을 고대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니 아쉬움이 크다. 이게 프랑스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상당히 내가 이걸 보니까 점잖구나. 이 사람들이 좀 정서적으로 좀 점잖은 사람 같아요. 그동안에 매년 태풍이 오면 이렇게 수장을 시켜놓고 우리는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앙박화에 대한 학술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청에서 작년 6월 달에 울산에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문화청에 제가 위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장이 청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울산이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방구대 한각화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그동안에 못했던 걸 갖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도 울산이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고 나서기는 힘들다. 여기는 시민들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좀 문화재청에서 여태까지 애썼으니 문화재청에서 방구대 한각화를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좀 뭔가를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을 내놔라. 그래갖고 제가 요게 7월 달에 제가 가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공문으로는 좀 보내기 좀 그렇대요. 왜 그러냐면 또 공문으로 보냈다가 또 울산시에서 또 다시 반려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강 교수가 수고스럽지만은 중간에 좀 메신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래갖고 그거야 제가 경주에 사니까 좀 수고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안을 내놔라 그래갖고 작년 7월 달에 이걸 갖다가 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울산시에다 제출한 겁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재청 상색 협력 제안입니다. 9월서부터 우리가 하자. 그래서 MOU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뭐 우리가 물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공동적으로 하고 물 문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19년서부터 협력 사업을 추진하자. 올 1월 달서부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국가의 뭐 비밀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문화재청이 그럼 울산시에다 뭘 제안했는가 그걸 갖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천 안각학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2022년까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대곡천 안각화군을 선사유적공원 등으로 관광자원화를 추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한반도 남동 지역의 복합문화유산입니다. 여기는 자연유산도 있고 아까 대곡천에 이걸 갖다가 복합유산으로 해서 관광 메카로 적극 육성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곡마을이라든지 방구마을 이 거주민들이 주거 개선도 하고 소득 창출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구대 안각화 뭐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는 게 뭐냐면 가까이 가서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저기 VR이나 AR 같은 걸로 증강현실 요새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요새 이제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시설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종합학술조사연구도 공동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안각화 박물관을 안각화 연구소로 개편하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러면서 뒤에는 이렇게 했어요. 세계적인 안각화 허브 기관으로 육성을 하겠다. 국제 안각화 뭐 연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 방구대 안각화에는 각종 그런 컨텐츠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계에 있는 그 안각화에 대한 것도 다 자료도 모으고 그리고 안각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울산으로 와라. 그래서 여기서 연구를 하자. 국제학술회의도 하고 이제 그런 연구소를 건립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위 조절이 되면 아까 이제 수문을 만들면 수위 조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체 수원을 확보를 하는데 이제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자. 근데 여기에서 문화청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지하댐에 대한 겁니다. 지하댐에 대한 게 앞으로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사실 사연댐이 이렇게 우리가 맑은 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맑은 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 축산 폐수라든지 각종 오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진짜 맑은 물은 뭐냐면 지하에 있어요. 이게 복류수로 돼 있는. 그 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자 하는 게 지금 뭐 그때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안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번 이제 홍수 대책도 좀 마련하자. 뭐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여수로를 조정을 해서 이걸 이제 좀 낮추고 수문을 설치하자. 뭐 하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뭐 지금 60m에 있는 여수로를 갖다 확 낮춰야 된다. 그 수문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청이 하도 그 울산에 대해서는 좀 겁을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과감한 얘기를 잘 못해요. 뭘 얘기해도 이거 봐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수문 설치하자는 말은 뒤에다 은근히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저는 그 8가지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울산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울산은 희생된 도시입니다. 각종 그 공해를 다 짊어져 가면서 모든 그 생활 터전도 내줘 가면서 모든 공장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대표적인 산업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기반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산업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 자원들을 살려서 우리가 역사도시로, 역사문화도시로, 역사문화예술도시로 그게 삶의 질을 갖다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자 하는 것 갖다가 이제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울산이 갖고 있는 유적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울산은 각종 성곽 유적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성곽 유적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또 실제로 전쟁을 했던 그 장소가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울산은 호국 유적의 본거지입니다. 여기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려보자는 거죠. 문화청이 사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8가지를 제안을 해서 이제 울산시 문화청 상색 협력회의도 주관하자 그래갖고 추진책에도 이렇게 만들자.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문화재 일반 예산이라든지 문화재 보훈기금 뭐 이렇게 총액 예산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수문도 설치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안을 갖다가 이제 냈어요. 그래갖고 갖다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게 그 강간부서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뭐 그 이상을 모르는데 이거 어디 나온 거죠? 곡성에 나온 겁니다. 곡성에 나온 거예요. 그 황정민이 이게 딸인데 김한이라고 황정민이 뭐냐면 경찰이거든요. 자기가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경찰이야. 다 알아. 그러니까 너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그런데 이제 김한이가 딱 째려보면서 아버지 째려보면서 뭐냐면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뭘 알고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뭔데? 아버지는 공무원이라니까 경찰이라니까 공무원이니까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김한이가 생각하는 갖고 있는 그 중요한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방구대 한각화를 놓으면서 울산시가 진짜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한 겁니까? 이제 현수막인데요. 그때 시민단체들이 이 한 현수막을 제가 갖고 서울에다 보냈어요. 아는 분들한테. 울산이 이렇게 바뀌었다. 방구대 안각화 보존에 국격이 달렸다. 그리고 사연댐 허물고 감히 여기서 울산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그 쫓겨나지 않는 몰매 맞지 않는 이런 환경이 됐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시민단체 하는 분들이 어떤 말을 갖다 이렇게 거기다 올렸냐면 이제는 대곡천 안각화를 갖다가 우리가 그 보존하는 우리 시민단체의 마음은 이렇게 하자고 올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그 소위 말하는 심쿵했습니다. 3.1 운동하는 심정으로 6월 항쟁의 정신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보존하는 데 앞장서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을 갖다 놓고 우리가 밖에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깨죠? 계란 후라이 하기 위해서 깨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체가 들어가서 내가 진짜 그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안에서 달걀이 깨져야 돼요. 그런데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안에서 깨지지 못할 때는 밖에서 어미닭이 부리로 쪼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소리를 들어요. 안에서 병아리가 달걀을 깨 나오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현재 울산 시민단체가 지금 하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경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공무원인데 다 알아. 아까 그 황정민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지금 태풍 올라오잖아요. 태풍. 계속 물에 잠겨 놓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혁신입니다. 혁신. 방법은 여태까지 했던 방법 갖고 안 됩니다. 과감하게 혁신하는 자세로 이 방구대 안각화, 대곡천 안각화군을 살리고 울산의 얼굴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세계인들한테 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들었고요. 이어서는 이제 토론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재원 그 위원장께서는 그 토론자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PPT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재현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학술적으로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방구대 안각화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하신 분들은 여러 분들이 계시고 그 자료들을 취합하고 종합하고 또 토론하면서 나온 결론들이라고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요 보면 이거는 울산시 상수도 시설 현황이고요.
보면 2013년도에 그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방구대 안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위를 52m로 운영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통계 사항을 보면 대곡댐이 건설됐던 2006년하고 또 사연댐 수위를 조절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는 이 보면 방류량이 거의 용수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그 보면 저게 수위는 일정하게 52m로 유지해서 2013년 이후에는 수위는 조절되어 있는데 실제로 용수의 양은 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강우량에 따라 가지고 그 물을 사용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울산시의 물 그 사용 개통도인데 원동댐에서 보면 원동댐에서 물을 그 저게 울산시가 사용한 물의 한 80% 정도를 취수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뭐 하루에 한 8만 톤 정도를 해야댐이나 아니면 대암댐을 통해 가지고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곡댐은 8.8만 톤, 사연댐은 9.2만 톤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 대곡댐이고 대곡댐에는 정확하게 수문형 여수로가 있습니다. 댐에 여수로가 있는 게 아니고 댐에 수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연댐은 치수로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방구대 안각화가 있어. 다시 말하자면 수문과 치수로를 하나로 봤을 때 이 댐은 하나의 개내 하나의 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인데 보면 대곡댐은 계속 저수량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여수로가 수문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조절을 해줬기 때문에 사연댐은 일정한 수위를 그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이는 치수탑 이게서 여기로만 물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대곡댐이 건설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여수로 쪽으로 60m 이상으로 물이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원료해고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요 수위를 조절하고 난 다음 물은 버린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총량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위를 조절해서 물을 흡입하고 흘려보냈냐 그런 건 아닌 게 수문이 없기 때문에 흘려보낼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2005년 전에 대곡댐이 없을 때는 많이 원료했던 걸로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지금 먼저 2017년도 울산시에서 용역조사에는 그 5만 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60m 만수위를 꾸준히 유지했을 때 52m로 끌어내리면 5만 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곡댐 건설되고 난 다음에 한 52m, 53m 정도거든요. 평균 수위가. 그러니까 수위 조절하기 전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과장됐다는 거고 저희 이제 미래비전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와 같이 지금 그 수자원공사가 48m를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그 전에 2013년 전에는 52m 이상 올라간 게 한 255일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 평균 수위가 내보니까 52m 이상 완전히 다 안 찬 거로 이렇게 봤을 때도 한 42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하는 것은 이 42m에 달한 물을 빼내겠다는 걸 타켓으로 하자는 겁니다. 수문을 설치한 걸. 그렇게 했을 때 뭐 최대 그거 60m를 했고 5만 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걸 5 곱하기 뭐 한 그거 뭐 43일 정도 하고 365일로 나누면 한 6천 톤 정도 됩니다. 일단 저는 이거 학술적인 건 잘 모르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6천 톤이라 했을 때 우리가 수돗물을 8만 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6천 톤을 더 이렇게 얹어서 낙동강물을 사용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예, 그 7천 년 전에 선사인들이 그 세계 최초로 세워놓은 방구대 안각화, 그 연간 뭐 경제적 비용도 근 5천 원에 달하고 있고, 또 유네스코 등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정도의 양이면 저는 울산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뭐 추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6천 톤에서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사연댐에 수문,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놓은, 사연댐이 아닙니다. 대곡댐입니다. 여기서 일정하게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그 사연댐인데 그 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수문을 설치를 하게 되면 뭐 또 이후에 뭐 부족한 물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이걸 방구대 안각화를 담보로 해서 물을 가져오자라는 주장을 계속 이전부터 울산시 지난지방정부가 해왔던 것이죠. 그거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뭐 시장님께서도 문화재청하고 뭐 국무총리하고 그 합의를 봤지만 수위 조절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박재현 교수님께서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부산 경남이 그 낙동강 물을 리바수를 통해 가지고 한 150만 톤을 이렇게 생산을 하자는 지금 협의를 하는데 상당 부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물 부족은 동시에 같이 풀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걸 방구대 안각화가 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담보로 하자. 저는 이거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 비전위에서 제안하는 거는 물론 홍수 부분도 있습니다. 이 홍수 부분도 사실은 대곡댐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홍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겁니다. 옛날에 그 사연댐으로 볼 때 또 수문을 한 개 더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이걸 수자원공사의 계산 방법을 제가 추정을 해봤더만 한 30일 잠기는 걸 수문을 달면 9일 정도 잠긴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수문 위치를 갖다가 대략 예수로 위치까지 맞춰놓고 뭐 만약에 홍수가 날 것 같으면 가둔다는 겁니다. 가두고 난 다음에 홍수 위험이 없으면 바로 다 빼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그런 방법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또 뭐 제방을 올린다 뭐 한다면서 뭐 10년, 20년 또 이렇게 논의하지 말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갖고 일단 대곡댐은 살려놓고 그 방구대 안국화는 살려놓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좀 찾는 게 현명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미래비전에서 제안 드리는 거는 문화재청 지원과 연계해서 문화재청과 함께 울산시가 가급적인 빠른 시일 내에 수문 설치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먼저 손종학 의원님서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발표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함의한 내용은 수문을 설치하자는데 저는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재현 교수님의 수문 설치 가능하다는 말씀에 저는 크게 공감하면서 제 의견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수문 설치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시장님께서 이 몫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이렇게 행동으로 액션으로 그동안 16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해왔습니다. 16년 동안 우리는 맑은 물이랑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물 문제를 너무 깊게 넓게 이렇게 증폭시켜 놨습니다. 이제 그걸 깨야 되는데 그 깨는 걸 오늘 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구대 안각화는 지난 교수님 앞에서 발제자도 말씀하셨듯이 52m에서 57m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동안 물 부족이라고 하면서 수위를 거부해오다가 울산시도 방구대 안각화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하에 2014년 지난 2014년 8월부터 사실상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여러 교수님들 말씀하셨듯이 수문 설치를 전제로 이렇게 이제는 대화가 토론이 되고 앞으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가지고 더 이렇게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연간 82일 정도가 우리에게 잠기던 것이 2014년 수위 조절 이후에 평균 26일 잠기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잠길 때는 수로에 물을 갑자기 빼낼 수로가 쏴가지고 잠기 있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잠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 기왕 들어오고 있는 물을 가지고 자기들 물 유입량 자료를 가지고 한번 예수로를 조건별로 이렇게 한번 침수위를 한 모의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여수로 변경 없이 운용 수위를 한 52m로 이렇게 조절하면 37일간 잠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수로 변경 없이 운용 수위를 48m 하면 29일, 그리고 여수로 숨을 설치하고 운용 수위를 52m로 조정하면 9일 정도로 잠기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수를 굴착하는데 52m를 운영하면 한 2일 정도 잠기는 거로 이렇게 지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 게 이 정도의 결과입니다. 만약 수문 설치가 안 되면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수위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장기간 잠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시일 내에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문 설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48m 수위 조절해서 여수로 수문 설치해서 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걸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울산대학교 방구대 연구소 이하우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구대 안각화에 대하여 개발 문제와 함께 제기되었던 유적 보존과 관련해서는 이제 와서야 방안다운 방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0년에 방구대 선사문화공원 조성 계획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하고 유적을 보존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개발 이익을 기대한 울산시와 지역민 그리고 학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랜 수년간의 대치 끝에 한국안각화학회에서 제안이 하나 있었죠. 이 방구대 안각화를 세계유산으로 한번 등재하는 데 같이 노력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결론이 이제 당시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제안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조금 더 뭐라고 할까, 방구대 안각화를 상생하는 의미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내 주머니에 약간의 어떤 이익보다는 방구대 안각화를 세계화시켜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 어떤 운동이 비로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지난 10수년 동안의 문제는 온전히 유적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인식과 함께 보존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두가 한결같지는 않아서 보존 주체 중에 하나는 그 주체 중에는 행정간서가 있겠죠. 그 하나는 항상 물이라고 하는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물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와가 딴지 그듯이 유적 보존 노력과 세계유산 등재 활동에 발목을 잡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문 설치에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울산 시민과 울산시가 지향하는 대곡청 안각화의 보존의 최종 목표는 명백하게 그 궁극적인 목표가 대곡천 일대를 원상 회복 수준으로 한번 이끌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현 시점에서 요원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언적인 어떤 뭔가 깃발 하나 꼽아 놓는다는 어떤 의미에서라도 원상 회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어떤 언질은 모두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바라는 세계유산 등재, 그렇게 어려운 현 시점에서 유적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볼 때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그동안 조사해 놓은 혹은 가치에 대한 저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서도 그것을 이제 가장 막고 있는 것은 역시 완전성이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적어도 유적을 온전하게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준비 태세일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유적 보호를 위해서 법적, 행정적 제도로서 보존 관리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점은 역시 댐 문제인데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걸음으로서 수문 설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점을 저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여기에 토론문에 적어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오신 토론문의 발미를 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뭐 우리 저 김종렬 대표님. 세계인류문화유산 그 방구대 앙화훈의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는 이제 정치적 행정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지체할 수도 없는 시대의 사명이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구대 앙각화가 물고문에 노출되어 있는 한 문화재청과 환경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와 시민은 방관자입니다. 현재 사인댐으로 흐르는 대우천의 물은 그동안 그토록 울부짖던 생명수가 아니라 지난 50년간 방구대 앙각화와 대우천의 한과 원망이 깃든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맑은 물에 대해서는 개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댐물만 맑은 물이냐? 그리고 댐물만 좋은 물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댐물만이 맑은 물이라는 그런 편견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인근 경북 안동댐의 수질 오염에 보듯이 댐 상류의 환경과 관리 상태에 따라서 그 수질의 정도는 차이가 심합니다. 사인댐 역시 녹조 해성이 자주 목격되는 가운데 상류에 무분별하게 밀집되어 있는 돈사와 우사,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분뇨, 그리고 농가의 농약 등 오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맑은 물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맑은 물인가? 맑은 물에 대한 정의를 저는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저는 맑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인댐에 매달릴 이유도 없고 대체 수연 확보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당장 수문 설치 또한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사인댐 철거를 저는 주장합니다. 현재 사인댐에는 예정 수문이 없습니다. 댐을 물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은 치수탑이 유일합니다. 방구대 앙각화는 사인댐 조성 후 지난 50년간 물고문에 시달리며 심각한 훼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수년 전부터 천상 정수장으로 이어지는 치수탑을 이용한 수위 조절로 침수를 줄이고 있지만 하지만 홍수 시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즉 작은 치수탑으로는 한꺼번에 몰려드는 물을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수에서 하단부까지 물이 빠지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이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여수로 하단의 수문 설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문을 이용한 수위 조절을 통해서 앙각화 침수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일부 홍수 조절 기능까지 비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문의 위치는 가능한 낮아야 하고 홍수 시 앙각화 주변의 파고가 약 3m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수문 설치와 더불어 앙각화 방구대를 중심으로 상하 500m 퇴적물을 걷어내어 예물로 되돌리고 유속을 원만하게 해서 유도함으로써 홍수 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부피가 크거나 딱딱한 부인물 또는 돌덩이가 앙각화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방구대 앙각화 보존에 국격이 달렸다. 제가 오랫동안 담아온 방구대 앙각화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 슬로건입니다. 이제 댐물만이 맑은 물이라는 등식에서 편견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바이거인이 새겨진 방구대 앙각화를 하나의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천년의 앙각화와 이르는 대옥천 전체와 시대를 아우르는 넓은 사고와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구대 앙각이 고래 그림에서 보도 약 7천년의 역사와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하고 이어주는 도시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전 방구대 앙각화를 방문한 국회 문화재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내 발밑에 있는 산삼은 모르고 나무의 밭 도라지에 눈이 가 있다라는 토론 안타까운 현실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의 사인댐 수문 설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존하기 위한 울산 시민들의 굳은 의지의 표상으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구대 앙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등재는 울산 시민의 자존심이 그림자이며 궁극적으로는 사인댐을 철거하고 대옥전 일대의 제자연화 매장문화재 발굴을 통해 태광 국가 정부와 함께 백리 대수과 함께 세계적인 역사 공헌으로 조성해 영구 불멸의 울산의 미래 먹거리로 탈바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민단체 대표이신 우리 김종렬 선생님께서
이제 울산시에서 이제 나서줘야 된다. 나서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 목소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죠. 전 대곡리 주민입니다. 그 직선거리로 안각하에서 한 500m 지점에 살고 있는데 지금 좀 여수로에 좀 수문을 설치하는 걸 좀 빨리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2016년 차바 왔을 때 아침 9시부터 12시 사이에 300mm가 왔는데 지금 얼마나 화급하냐면 그 지금 안각하 제일 하단에 보면 고래 해체 그림이 있습니다. 13등분 된. 그 바로 밑에까지 치고 나갔습니다. 그걸 제가 목격해가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뭐 기후변화로 당장 내일 그 300mm 3시간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8cm씩 토사가 쌓여 올라갑니다. 토사는. 그러면 뭐 미국에 없어지면 만약에 고래 해체 그림이 없어졌다. 중앙뉴스 타고 울산 시민들 욕 바가지 묻고 울산 정치권은 폭격 맞고 이 감당을 어찌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수문을 설치하시려면 당장 내일부터 설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내일. 제가 이 화급성을 내가 말씀드리고자 감히 일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계신 분 아까 그 뒤에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울산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방구대 안각하에서 20년 동안 줄곧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방구대 안각하를 팔고 왔습니다. 근데 앞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제안한 내용 중에서 반틈만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 찬성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얻은 결론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여수로 설치에 따른 주변 환경 조성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첫째, 태화강변을 따라 한렵수를 심었으면 합니다. 강변의 숲과 그늘이 형성되면 반딧불이의 서식처가 되고 연어를 비롯하여 황어, 언어 등 어족 자원이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며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이용도가 높을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바위 아래 지중화 물 저수조를 구축했으면 합니다. 연어의 기양지로 알려져 있고 선바위 일대의 물은 주변의 농작물에 이용하기 위함이 목적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선바위 주변 농경지에 필요한 물의 확보를 위해 땅 밑으로 물을 저장하는 지중화 저수조를 구축함을 동시에 지표에 유지수를 흘러보내 연어의 길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혹 이 점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의 선바위 물길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한쪽은 농경지용으로 해서 하천 유수지를 확보하는 소 내지 보를 만들고 동시에 한렵수 등을 심어서 연어의 모천 귀향길이 사연댐 여수로 아래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 시의 기대 효과는 이미 다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섭섭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각석 그리고 태화강 상류 대곡천 일대는 국가정원 태화강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친환경적인 휴식처로서 탄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연댐 여수로 수문을 설치하여 댐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와 대곡천 일대는 유네스코에 등재됨과 동시에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서 울산의 큰 자랑거리로 우뚝 세울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여태껏 울산에서 이 방구대 안각화를 문제 삼을 때 중앙정부에서 우리에게 수십억 원이라는 돈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받고도 우리가 물 해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수로 설치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딱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그죠. 네, 울산시민연대 김태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공학적인 접근 뭐 이렇게 가는 얘기를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은 그런 얘기 하시지만 여기 계신 시민들은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물이냐면 맑은 물 가지고 여태까지 써먹었던 프레임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이 시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시장님이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결단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그 소위 정치권에서 만들어왔던 프레임이 두려우시다라면 차라리 저는 거꾸로 그러니까 용역을 하라라는 얘기도 하고 뭐 많은 얘기들 하는데 그것이 두렵다라면 시장님이 그 정책으로 제안하셨던 정책 토론회 이런 것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는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럼 울산 시민 100명이 모여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댐을 폭파할 건지 말 건지 라는 결정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결단만 남은 문제지 이걸 공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런 결론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 표명 더 이상 용역하는 거 이거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예. 수문 설치는 그 1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궁극적인 목표는 없어야 됩니다. 사연댐이. 그러나 현장에서 그것이 너무나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차마 조심하는 겁니다. 예,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근데 한상호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그 고급 문화재, 뭐 국보급 이런 그 특히 훼손되기 쉬운 그림이라든가 목적 건축물 같은 경우는 1년에 며칠,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정해서 이제 개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아시다시피 이제 오픈된 계곡이기 때문에 직접 앞면에 가서 사람들이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그 새롭게 설치하는 관람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이 심각하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특성을 가진 유산이다, 자산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접도 가능하다. 예, 그런 말씀. 예. 그다음 아까 그 물 문제 계속 나왔는데 저기 박정 교수님이 저 토목공학한 입장에서 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 눈높이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여수로 부분인데 아래쪽에 설치하는 게 어떠냐 그러셨는데 수위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래쪽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댐들 중에서 아래쪽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게끔 설치되어져 있는 댐은 의암댐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암댐은 댐이 있으면 수문이 아래쪽에 있어서 아래쪽에 있는 물을 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법상의 큰 문제는 아니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수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넘치는 물에 대한 것들이 홍수 때 넘치는 물 때문에 지금 암각화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가능하면 좀 낮춰보자라는 것이었고 일부에서는 저도 뭐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에서 들은 얘기는 여수로를 낮추더라도 수위가 암각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챙겨보니까 원류할 때 지금 현재 설계 홍수량 대비 원류할 때는 약 한 3.2m 정도가 되고 거기에서 방구대 암각화까지 올라가는 데가 40cm가 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합해서 4m 정도면은 물론 정밀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4m 정도면은 지금 현재 52m선은 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용수 사용 문제인데 부산과 동부 경남은 낙동강 원수를 그냥 먹고 있습니다. 약간 700만 정도는 그냥 원수를 먹고 있는데 반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업 용수는 전량 낙동강물을 쓰고 있습니다. 전량 낙동강물을 쓰고 있고 지금 사연댐과 상관없이 가뭄대에 들어가는 물량을 따지면은 그래도 아무리 가뭄대라 하더라도 60% 이상 정도는 울산 시민들은
울산시 관내에 있는 댐의 물들을 드시고 계시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제 퍼센티지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약 한 20%에서 40% 정도는 낙동강 물과 같이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용수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울산 시민들께서 우리 물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혹시 저 동부 경남이나 부산 시민들한테 혼날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점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도 정말 잡기 어려울 줄은 정말 그 다양한 토끼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 개의 목적하는 것들을 지혜를 모은다면은 우리 충분히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양산시는 100% 낙동강물 갖다가 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대구가 한 80, 한 4%인가 그렇고 부산이 한 90%가 넘어요. 우리 안 위원장께서 또 첨언에서 약간 좀 하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비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저 수문 설치에 대한 용역 조사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건 시장님께서 그런 결단을 내려줬을 때 그 용역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문제, 아까 전문가들 문제, 준설 문제, 물 문제 이런 게 사실상은 기본적인 방향이 안 정해 있었기 때문에 논란만 벌리다가 여지껏 이까지 왔다는 겁니다. 미래비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수문을 최대한 밑에 이어가 한번 바닥 한번 보자는 게 사실 저희들 입장입니다. 진짜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2의 안각화가 진짜 있기는 한지 한번 확인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고 하니 현재 단기간에 있어서 수문을 설치하는 거는 그 과장된 선전을 제외하고 나면 그다지 울산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평가를 해볼 때는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이 부분은 과감한 정책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 이후에 관계되는 문제, 저는 더 발전된 문제는 사실은 코아 계곡에 있었던 것 같이 시민 운동들이 좀 일어나고 시민들이 진짜 이게 안각화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거 대부분 또 여기 계신 분들 이 울산 전체에서는 일부겠지만 안각화를 사용된 허물 잡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시민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때 가능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대응은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장기 대응은 그 시민과 어떤 또 시민 주권 시대의 울산시가 장기적인 방안에서 좀 고려를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